로마 그 멸망을 쭉 보고 있어요. 로마가 어디 나라에 비해 자, 그 로마 땅덩어리가 너무 커지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었죠. 그죠? 자, 이 서로마가 그 한동안은 이제 잘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했죠? 별이 없어. 먼저 그 중국에서 저쪽에 넘어온 그 훈족이라는 애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여기 지금의 저 독일 일대에 살고 있던 이 게르만족이라는 애들 기억나요? 이 게르만족들이 얘는 아니고. 훈족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죠. 예. 근데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이 게르만족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게르만족들한테 잘해줬어요? 막했어요? 잡혀줘. 막했죠. 그 막 땅도 그러니까 정착할 땅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이 있으면 얘네들 마치 그 방패로 내세우듯이 얘네들만 그 제일 앞에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 게르만족들한테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게르만족들 중에서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트족이라는 애들 기억나요? 이 고트족은 이 흑해 연안에 살던 이제 서고트족, 동고트족 두 이제 고트족이 있었는데 먼저 이 저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게 어느 민족이었죠? 서고트족이었죠, 그죠? 이 서고트족이 로마로 들어와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인들한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대우들을 받다가 이 로마인들과 한번 치열하게 또 전투를 벌이죠. 로마인들이 이 고트족을 얕봤다가 황제가 전사하는 일을 겪어요.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그 터키에 있는 자, 그 이후에 이 서고트족이 계속 로마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 천년 동안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던 그 로마 수도, 로마의 수도가 로마죠? 이 로마를 서고트족이 포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서고트족의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알라리크라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고트족들이 로마를 포위한 다음에 로마 황제한테, 너희 만약에 제대로 우리 땅, 정착할 땅, 머물 땅 주지 않으면은 로마를 다 불태워버릴 거야 하고 막 겁을 줬죠. 근데 이때 로마 황제가 저 고트족 요구를 들어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끝까지 땅을 안 줬죠. 자, 그랬더니 이 서고트족의 리더였던 알라리크가 땅을 갉아먹네. 로마를 결국은 포위해가지고 빼앗았죠.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이 고트족들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200년 동안 이 로마 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미 로마 문화 안에 많이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 5세기 때 로마 문화 하면 뭐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기독교가 있죠. 자, 원래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신들을 믿다가, 여러 신들을 믿다가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죽은 이래로 예수의 제자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열심히 포교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점점 로마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막 퍼져 나갔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여러 번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로마 안에서 국교가 됐죠. 주류가 되고. 그죠? 근데 그런 기독교 변화 과정을 이 고투족들이 다 로마 안에 들어와 살면서 보고 듣고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투족 안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고트족이 결국은 로마 황제가 자기들 땅 달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로마를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 오들오들 떨었어요. 고트족들은 자기네 같은 그런 문명화된 그 글을 잘 알거나 문명화된 라틴족이 아니고 완전히 저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로마를 함락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수치. 어, 식사라거나 다 불태우거나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트족들도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 신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로마 안에는 그 교황이라고 불리는 성직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도 있고, 이 로마를 함부로 파괴하고 약탈했다가는 저주 같은 것들이 자기들한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안에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중요한 몇 가지 그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챙겨 나오고 로마를 불태우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영리한 게 이 로마 안에 계속 머물다가는 로마인들의 반발을 할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로마를 자기가 지배하긴 했지만. 그래서 로마를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떠나게 돼요?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서 어디로 가죠?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는 대로 이 지역으로 가죠. 여기를 우리는 지금 저 월드컵 결승 올라간 나라. 네. 스페인이 여기 있죠. 여기 3면이 바다잖아요. 이게 무슨 반도예요? 이베리아 반도죠. 무슨 반도?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축구 잘하는 나라 두 나라 어느 나라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있죠. 서고트족이 로마 함락한 직후에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라를 세워요. 이게 서고트 왕국. 서고트 왕국은 5세기 초반에 여기 스페인에 정착한 이래로 8세기까지 여기서 약 4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러다 나중에 이 서고트 왕국이 누구에게 무너질까요? 이쪽에서 쳐들어온 애들한테 망해.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8세기에 이 스페인이 이슬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 혹시 스페인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어때요? 여행 가보면 스페인은 진짜 유럽 여행에서 가볼 만한 곳이에요. 전통 유럽 문화랑 이슬람 문화랑 이게 섞여 있는 곳이에요. 항상 나중에 해외여행 어디 가실 때는 그렇게 역사를 좀 알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다른 지역 정복을 겪었던 곳에 가면은 다양한 되게 문화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도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믹스돼 있는 데가 좀 아무튼 볼 만한 게 많으니까. 아무튼 스페인은 한때 이제 고트 왕국들이 세워졌다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게 돼요. 그 유럽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그 운동을 15세기에 벌어진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자, 왜 재정복이에요? 원래 누구 땅이었으니까? 원래 로마 유럽 사람들 땅이었다가 이슬람에게 지배받았다가 다시 유럽 사람들이 지배하게 된 거죠. 이거를 스페인어로 읽으면 맞아요. 리컨커는 영어고 이걸 레는 리죠, 리. 레 콘키스타라고. 컨쿼가 정복하다는 뜻이죠. 네. 자, 여기 서고트 왕국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게르만족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반달족이라고 보여요? 이 반달이란 말은 그 보름달 반달 그게 아니고 반달이란 말은 자, 미술 혹시 학원 다니는 사람 있어요? 미술 하나 있었어요. 미술 사조 중에서 막 대책 없이 다 부시고 낙서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반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반달족에서 유래한 용어예요. 이 반달족들은 자기네 문화재 말고 상대 다른 문화, 정복한 지역에 다른 문화재가 있으면은 발로 차서 넘어뜨리거나 부수거나 낙서를 해요. 아주 좀 진짜 야만적이죠? 얘네들이 유럽을 이렇게 쭉 순회를 해가지고 로마인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쳐들어가다가 쫓기고 쫓기다가 먼저 서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를 가요. 근데 여기서 서고트 왕국에 밀려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아프리카로 건너갔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근데 로마 영향력이 이때 많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로마 사람들을 싹 죽이거나 몰아낸단 말이에요. 여기 예전에 로마를 적대시하던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가 있었죠? 카르? 이 카르타고가 예전에 있었던 이 튀니지 지역을 반달 왕국이 자기네 수도로 정하고 이 지역에 반달족의 왕국, 반달 왕국을 세운다.
반달 왕국의 유명한 왕이 가이세릭이라는 왕이. 이 가이세릭이 여기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로마로 향해져 있죠. 455년에 로마를 함락해요. 정복하죠. 그죠? 자, 그동안 자기 로마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하고 절대적인 수도로 여겨지던 로마가 지금 게르만족들한테 몇 번 뺏긴 거예요. 두 번을 뺏긴 거예요. 첫 번째는 게르만족 중에서 고트족들한테 땅을 뺏겼고요. 로마를. 그 다음에는 무슨 족한테? 반달족한테 또 로마를 뺏기게 돼요. 자, 반달족 뭐 좋아한다 그랬죠? 그리고 쉬는 거. 사귀하는 거 좋아한다. 이번에는 로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팔. 작사를 내버려요. 네. 불을 지르고 건물 같은 거 있으면 다 부시고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고 왜 이러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로마가 위태위태해졌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서로마 황제는 자, 로마 말년에 서로마 황제들은 주로 로마에 살았다 그랬나요? 로마가 요 이전 시대 군인 황제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황제 계승 분쟁이 있어서 로마가 막 되게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방어하기 좋은 어디 로마 북부에 라벤나라는 곳에 가서 로마 황제들이 지냈다 그랬죠. 이 라벤나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이 라벤나를 제2의 수도처럼 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에 유리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 그랬죠. 이 라벤나 주변은 다 늪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그 로마 명맥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거로 계속 이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방어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방어를 맡길 로마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엎친 데 덮친 격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로마 황제들이 로마 국경을 수비하고 수비할 군인으로 자기네 로마를 막 부수고 약탈한 이 게르만인들한테 로마 그 군복을 주고 로마를 지켜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지켜달라고 할 때 다른 부족한테 자기네 나라 지켜달라고 했는데 애국심에 호소할 수가 없죠. 뭘 줬을까요? 돈을 주고 군대로 고용한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군사들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멀세나리라고 하죠.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 용병들은 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고용주가 자기한테 돈을 못 주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이러면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우죠.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는데 왜 싸워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자, 그래서 용병들이 제대로 안 싸우는 가운데 로마는 점점 더 약화되다가 심지어는 이 게르만족 용병대장 하나가 오히려 로마 황제한테 칼을 들이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게르만족 용병대장 누구? 오도 예. 아케르. 이 오도 아케르가 서로마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한테 황제의 관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서로마는 동로마랑 분열된 지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옆에 지도 보시면 한동안 그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 반도 지역을 지배하고 오도 아케르 제국을 이끌어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게르만 부족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덴마크 독일 북부 일대에 살고 있던 롬바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이 롬바르드족을 라틴어로 읽으면 랑고바르드라고 읽거든요. 이 롬바르드족이 또 이제 훈족의 이동에 대해서 남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발칸반도 요 일대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롬바르드 왕국이에요. 지금도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롬바르디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롬바르디아. 그 롬바르디아가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무슨 민족? 롬바르드족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롬바르드족이 여기 이제 발칸반도 북부랑 요 이탈리아 북부 일대를 지배를 하는데 이 롬바르드족의 뛰어난 지도자는 알보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보인. 네. 뭐 알이 보였다 이게 아니라 네, 알보인. 네. 자, 보세요. 이 알보인은 아무튼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를 잘했어요. 근데 이 발칸반도 북부에는 롬바르드족뿐만 아니라 뭐 게피드족, 아바르족, 여러 게르만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좀 아주 잔인하고 이쪽 발칸반도 지역은 서로마예요, 동로마예요? 동로마죠. 그 그리스 땅. 이 동로마 제국 말을 제일 안 듣는 게르만족이 게피드족이었어요. 자, 반면에 이 롬바르드 왕국은 이 동로마 제국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지원을 받아가지고 알보인이 게피드족을 공격해 들어가요. 이 당시 롬바르드 왕국 군대는 자, 쫄쫄이 같은 걸 입었거든요. 이제 왜 요즘에 여자애들 이렇게 입는 니삭스라고 하나요? 맞나? 이렇게 좀 쫙 붙는 레깅스라고 하죠. 네. 얘네들 전쟁에 나가면 아주 짝 달라붙는 그 흰 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무릎까지 오는 흰 바지를 입었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 레깅스의 유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롬바르드족의 그게 시그니처예요. 상징. 네. 흰 레깅스 쫙 붙는 거. 네. 이걸 입고 자, 이 게피드족이랑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제 알부인이 또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게피드족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게피드족의 왕 구니문트를 죽여버리고요. 구니문트의 딸 로자문트. 전쟁에서 이기면은 남자는 죽고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니문트 왕의 딸 로자문트를 알보인이 데려서 이제 자기 여자로 만드는데 아주 이 알보인이 성격이 못됐어요. 구니문트를 죽인 다음에 목을 잘라요. 자, 그 다음에 그 해골 바가지에다가 이제 칠을 해가지고 구멍을 또 다 막은 다음에 눈구멍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술을 따라요. 그 다음에 이걸 술잔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제 부인이 된 로자문트한테 그 술잔을 건네요. 술 마시라고. 세상에 자기 아버지 해골 바가지에 담긴 술을 마실 자식이 어디 있어요? 로자문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헐. 자, 나는 그거 못 먹겠다고 하고 이 알보인에게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술잔을 팍 쳐버리고 자, 이 알보인 얼굴에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알보인이 로자문트 어떻게 했을까요? 구타를 하죠. 그 다음에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죠. 로자문트, 자,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수고 이렇게 막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한이 컸겠죠. 그죠? 그래서 로자문트가 이 알보인에게 굉장히 그런 굴욕을 당하다가 그러던 중에 몰래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요. 사람. 그죠? 바람을 피는 거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보통 남자친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좀 욕심이 있는 게르만족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알부인이 술에 잔뜩 취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려. 그죠? 근데 알부인이 워낙 이 검술에 능하니까 알부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만만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대왕이고 왕이고 하니까 알부인이 잘 때 알부인이 평소에 아끼던 칼 있죠? 그 칼을 로자문트가 이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자, 그래서 이 로자문트의 남자친구가 알부인 침실로 들어왔을 때 그 와중에도 이제 그 남자친구가 배를 먼저 찌르거든요.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알부인. 배를 찔렸는데도 알부인이 칼을 찾았어요, 자기. 그 다음에 그 칼을 빼려고 하는데 칼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알부인도 제거를 당합니다. 자, 이후에 이 뛰어난 지도자 알보인이 죽은 다음에 이 동로마 제국이 한동안 그 알보인을 제거하고 요 이탈리아 북부를 차지하다가 이 롬바르드족에 또 뛰어난 지도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왕이 류트 프란트라는 왕이에요. 그냥 이름만 한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두세요. 나중에 언젠가 너희가 유튜브든 아니면 TV든 뭐 다큐멘터리든 쇼든 이 이름들이 한번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알보인, 뭐 류트 프란트, 롬바르드 이런 것들. 그때 이제 클래스가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조금이라도 한 건덕지라도 알고 있으면 그게 클래스예요. 네, 역사는. 이 류트 프란트가 8세기 무렵부터 롬바르드족이 지배하고 있는 요 지역을 잘 통치를 해가지고 이 이탈리아 반도를 한동안 롬바르드가 다스리게 돼요.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군드족. 자, 부르군드는 이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영어로 읽으면 버건디라고 읽어요. 버건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버건디 색깔. 맞아요. 자, 여기를
이걸 프랑스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요? 부르고뉴라고 읽어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 부르고뉴 뭐가 유명할까요? 와인. 와인이 유명하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버건디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럼 버건디 색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와인색. 와인 색깔. 너희 야구팀 중에서 키움 히어로즈라고 알아요? 야구단. 키움 히어로즈 그 모자 색깔이나 걔네 색깔 있죠. 자주빛 나는 색깔이죠. 짙은 그 색깔. 네, 거기 와인이 그 빛을 떴기 때문에 이때부터 와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부르군드, 버건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 알아둘 거는 나중에 이 부르군드, 그러니까 부르고뉴족은 프랑스 왕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프랑스 왕국은 이 프랑크족이 주도를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계속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15세기, 14세기 때 프랑스랑 앙숙인 나라가 있어요. 이 섬나라. 지금 파비앙이랑 피터랑 맨날 유튜브에 싸우죠. 축구 가지고. 프랑스랑 앙숙인 나라. 바다 건너. 영국 있죠, 영국.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걸 벌이거든요. 그때 처음에 프랑스가 아주 열세였다가 사이가 상황이 안 좋았다가 프랑스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라는 여장군이 나타나요. 들어봤어요? 그 잔다르크가 나타나가지고 전세가 뒤집히는데 그때 그 프랑스 안에서 영국 편에 가담을 해가지고 영국을 도왔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죠. 그리고 잔다르크를 영국에 팔아넘겼던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 매국노를 배신자들이 이 부르곤드 왕국이었어요. 부르고뉴 왕국.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앵글로 섹슨 7왕국 나와 있죠. 네. 여기 지금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지도에 잘려 있는데 이 덴마크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을 주트족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족? 주트족. 그리고 독일 북부에 살고 있던 앵글로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북부에 섹슨족이 있었어요. 독일 가시면 작센이라는 지방이 있거든. 작센? 자, 작센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SEX 아니다. SAX예요. 이거를 그 독일어를 읽으면 작센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읽어요? 그냥 섹슨이라고 읽어요. 자, 주트족, 앵글로족, 섹슨족 이 중에서 인구 비율이나 군사력이나 제일 막강했던 건 섹슨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앵글로족.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불러요. 얘네가 요 지역에서 살다가 영국 섬을 한번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살던 곳보다는 여기가 더 좋았어요, 살기가. 당시 그럼 영국 상황을 좀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영국은 원래 여기 누가 살고 있었죠? 영국 안에? 와인. 로마인 전에. 켈트족이 살고 있었어요. 켈트족은 게르만족이 아니에요. 이 켈트족 저번에 로마 카이사르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죠? 외모적인 특징? 눈이 파랗고 금발이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원피스 같은 치마 입는데 남자들도 이 켈트족들은 뭐 입는다 그랬어요? 바지를 입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그 켈트족 바지를 오히려 따라하기도 하는데 그 켈트족들이 원래 여기 지금 프랑스 지역에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섬에 살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물고기 잡을 때 깊이 들어가면은 뭐 상어라든지 센 물고기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치 문신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자기 같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이 영국에 넘어가는 켈트족들이 뭘 많이 했다고요, 몸에? 문신을 많이 했다 그랬죠? 자, 그때 문신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요. 좋나? 자, 문신을 뜻하는 라틴어가 뭐라고 했죠? 문신. 브리튼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섬을 무슨 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브리튼 섬이라고 한다 그랬죠? 영국을 지금 뭐라 그래요? 대영 제국을.
그쵸. 브리티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 킹덤 오브 브리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브리튼 왕국. 자, 근데 아무튼 이 브리튼 섬에 살고 있던 켈트족인데 얘네가 로마가 팽창하면서 누구 지배를 받게 돼요? 로마 지배를 받게 되죠.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켈트족한테도 무지막지하게 굴었는데 자, 켈트족 오랫동안 로마인들이 한 100년, 20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켈트족은 로마 문화에 많이 이제 동화가 되고 로마 사람들도 켈트족이랑 이제 뒤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막 자기네들 그 뛰어난 건축 기술로 좋은 건물도 만들고 얘네 뭐 농사도 얘네들이 잘 지었으니까 밀이나 포도주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켈트족들이 아무튼 로마인들을 많이 따라해서 동화돼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 좀 잘렸는데 지도가 요 더 잉글랜드 섬 북방 그러니까 브리튼 섬 북방에 여기 다 산악지대인데 여기 스코트족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스코트. 네. 얘네는 픽트족이라도 부리는데 얘네 굉장히 당시에는 글도 모르고 좀 거칠고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애들인데 그리고 여기 또 섬이 또 큰 섬이 하나 더 있었죠. 이 섬이 아일랜드 섬이죠. 들어봤어요?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게일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게일족 스코트족들이 식량이나 자기들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식량을 찾아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4세기부터. 로마는 근데 4세기에 지금 막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게르만족 침입으로 이거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내려오니까 여기 브리튼 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자기네 나라 지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한동안 켈트족들을 지배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 누구만 남았죠? 켈트족만 남았죠. 근데 켈트족은 이 픽트족들이나 게일족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처음에 맞부터 싸워보다가 계속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SOS 요청을 했을까요? 앵글로? 앵글로 색슨족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앵글로 색슨족이 그동안 영국 섬 가봤더니 괜찮던데? 넘어온 거예요, 배 타고. 자, 그리고는 켈트족 요구대로 얘네를 싸워가지고 물리쳐 줬어요. 자, 그래서 막 이 켈트족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막 음식도 베풀고 막 잘해줬는데 앵글로 색슨족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눌러 앉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켈트족 리더였던 뭐 보티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는 이 앵글로 섹슨이 주도가 된 앵글로 섹슨 칠왕국이 등장을. 앵글로족이 세운 3개 나라, 섹슨족이 세운 3개 나라, 주트족이 세운 1개 나라. 총 몇 개? 7왕국이 등장한다. 근데 그 중에서 섹슨족이 제일 군사력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을 뭐 주트, 앵글로 다 섞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앵글로화된 섹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섹슨족이 앵글로족들을 약간 흡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들이 주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을 섞어가지고 그냥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들이 사는 섬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앵글랜드 무슨 랜드? 앵글랜드. 이거를 이제 나중에 A나 E나 고대 영어에서 같거든요. 그래서 E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켈트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오랫동안 여기 살았는데 일부 살아남은 켈트족들이 잉글랜드 서부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켈트족을 이끌었던 전설 속의 리더, 실존 인물인지 전설 속의 인물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리더인데 이 리더가 앵글로 섹슨 왕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여기다가 켈트인들의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잉글랜드 서부에 만들어진 나라가 웨일즈라는 나라예요. 들어봤어요 혹시? 웨일스?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 뭐 이런 사람 들어봤나?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웨일스를 건국하고 앵글로색슨으로부터 켈트족의 어떤 그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던 웨일스의 그 전설 속의 왕이 아서 왕이라는 사람. 아, 아서왕. 킹 아서. 네. 엑스칼리버. 맞아요. 네.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들어봤나요 혹시? 저희들이 아서 왕은 실존하는지 아니면 전설 속의 인물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인물이에요.
그냥 문헌에만 잠깐 등장하는 5세기의 켈트족의 리더 아서왕. 자, 그들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웨일스. 지금 이 영국 대영 제국 깃발 아래에 대영 제국 깃발 아래 있는 나라 네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이 된 잉글랜드가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산악 지역에 산다는 북방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이거 그리고 북한이 잉글랜드 서쪽으로 쫓겨난 켈트족의 후손들 웨일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섬이 있죠. 아일랜드 섬 중에서 남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 독립된 나라고 북아일랜드란 나라가 지금 대영 제국 연방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웨일스가 지금 뭐는 지금도 웨일스예요. 네. 막 월드컵 예선에도 나오잖아요, 웨일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요건 나중에 서양 중세사 할 때 다시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얼핏이라도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떨까요? 나중에 배울 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요거 미안하다. 요거 하나 보자. 여기 프랑크족이라는 애들 있죠. 얘 제일 중요한 얘를 빼먹었네. 이 프랑크족들은 원래 여기 지금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땅이죠. 이 지역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곳인데 이 지역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 프랑크족, 문화적으로도 열등하고 군사적으로 자기네들 열등한 애들인데 자꾸 깔짝깔짝거리니까 이 프랑크족을 공격해 들어가서 리더를 잡아서 막 로마로 보내서 처형시키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프랑크족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르만족들이랑 다른 게르만족들은 밟으면 잡초처럼 더 막 드세게 일어나는데 이 프랑크족은 밟히거나 한번 로마한테 한번 크게 당하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로마인들이 하라는 대로 굽신굽신 잘 따랐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랑 일찍이 좀 로마 문화를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 이 게르만족을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시킨 원인이 된 민족이 누구라 그랬죠? 훈족이라 그랬죠. 얘네가 작정을 하고 정말 요 일대 게르만족들을 다 밀어버리면서 자, 5세기 중반에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카탈라우눔이라고도 부르고 예전에는 이제 샬롱이라고도 불렸어요. 살롱, 샬롱 이렇게 부르는데 요 샬롱이 속해 있는 그 주가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쌍파뉴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쌍파뉴 혹시 들어봤어요? 쌍파뉴를 영어로 읽으면은 샴페인이라고 읽어요. 들어봤어요? 술. 샴페인? 네. 그 샴페인 유명한 동네가 이 쌍파뉴. 거기 중요한 도시가 카탈라우눔이라는 도시인데 이 지역으로 훈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훈족 때 여기 로마인 땅이었으니까 서로마 간에 자, 일전이 벌어지게. 이때 훈족 편에 섰던 고트족들이 뭐 동고트족, 부르군두죠. 그리고 뭐 롬바르드. 자, 그, 네, 서로마 쪽에 섰던 게르만족들은 아까 말 잘 듣는 애들 누구였어요? 프랑크족. 그리고 스페인 지역에 이어서 프랑스 남부까지 진출한 서고트족. 자, 훈족이 이 서로마 군대를 얕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겼으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방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서로마 군대가 자 여기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둬. 그래서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쫓겨가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훈종은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아무튼 로마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일부 게르만족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훈족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요즘에 축구 때문에 시끄러웠죠, 한국. 잘해서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못해서 시끄러웠어요? 못해서 시끄러웠죠. 자, 자, 이 축구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공 하나 놓고. 자, 이 제일 중요한 게 전략 전술이죠. 감독이 그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좀 잘 못했잖아요, 이번에. 폭백 뭐. 자, 근데 아무튼 이 로마가 훈족을 제압할 때 그 전략 전술을 얘네랑 공유를 한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이 프랑크족, 고트족 일부랑 그 전쟁 전술이나 로마군의 어떤 그런 것들 비밀을 다 공유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전략 전술을 상대방에게 막 알려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프랑크족이 이때부터 로마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과 진법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이 게르만족 중에서는 더욱더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때가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랑크족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당시 지도자가 메로베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바다신의 후손이라는 걸 자처하면서 다른 그 프랑크족 안에 있는 부족에 있는 부족장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실제로도 이 훈족과의 전투에서 많은功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 힐데리히. 바람둥이였지만 카리스마가 탁월했어요. 그리고 힐데리히의 아들 클로비스. 이 연거푸 뛰어난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특히 클로비스 때 중요한 이 프랑크족이 변화를 하나 겪게 돼요. 클로비스의 아내가 클로틸다라는 여자였어요. 자, 이 여자는 게르만족, 그러니까 프랑크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믿는 원시 신앙을 믿지 않고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에 깊이 심취돼 있었어요. 어떤 종교? 기독교에 심취돼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품에 지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그죠? 네,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성찬 이런 기독교 의식들을 항상 따라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 중에서도 무슨 기독교를 믿었냐면 기독교도 주류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 삼위 일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당시 게르만족들 사이에서도 기독교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고 유행했었는데 대부분 기독교를 믿더라도 삼위일체는 안 믿었어요. 자, 기독교에서 근데 삼위일체 외에 다른 기독교도들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두 글자로. 기독교에서 자기네 교리랑 다른 거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이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사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수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르만족들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주류인 삼위일체를 안 믿고 다 그 예수가 인간이라고 하는 아리우스파를 믿었을까요? 자, 봐요. 로마에서 주류가 된 삼위일체설을 믿게 되고 그 교회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로마 교회 지배에 들어가게 되죠. 로마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로마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이비 기독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게르만족들이. 근데 이 클로틸다 이 여자는 뭘 믿었다고요? 삼위일체 로마의 주류였던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남편 클로비스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렇다고 아내의 종교까지 사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알라만족이라는 다른 게르만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이때 매번 아내가 권했던 그 기독교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한테 기도를 하죠. 내가 저 알라만족을 이기게 해준다면 개종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건부 개종이죠. 근데 또 막상 마침내 그 전투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기적적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 이기고 나서부터 클로비스랑 클로비스를 따르던 프랑크족 무리 3,000명이 모두 다 뭘로? 삼위일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이때 로마인들이 프랑크족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고 실제로 이 프랑크족의 리더였던 클로비스가 로마인들의 초청으로 그 로마를 방문하고
여기서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그 보라색 그 망토를 두르고 로마 시내를 한번 돌고 자기네 땅은 프랑크족들이 살고 있던 갈리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프랑크 왕국은 점점 세를 불리고 이 지역은 프랑크 왕국의 이름을 따가지고 프랑키아라고 불리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게 됐다. 프랑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158페이지. 그리스 로마 문화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리스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호메로스. 자, 이 사람 호메로스예요. 근데 눈 보면 어때요, 지금? 눈이 멀었죠?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장님이에요. 서양 문학에서 제일 그 아버지격, 제일 조상격으로 삼으면서 제일 최고봉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남긴 두 편의 서사시 우리 배웠죠? 먼저 일리아스가 있죠. 일리아스 할 때 일리온이 어디라고 했어요? 일리온. 트로이를 얘기한다 그랬죠? 일리아스는 트로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케네랑 트로이가 벌인 무슨 전쟁 이야기죠? 트레이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나온 트로이 전쟁 이야기죠. 이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발뒤꿈치가 약점인 아킬레우스죠. 이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에서 시종일관 어떻게 해요?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죠? 분노. 화가 나, 그쵸? 일리아스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뭐예요? 분노예요. 자기 여자를 미케네 왕인 아가멤논에게 뺏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분노하고 두 번째로 언제 분노하죠?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자기 동성 남자친구였던 파트로클루스가 죽죠. 그래서 자기 애인이 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죠. 자, 그 다음 호메로스가 남긴 또 서사시가 오디세이아죠. 10년 동안 떠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사람. 소리지어서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트로이 목마라는 그 꾀를 이제 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집인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리죠. 그 오디세우스가 천신만고 끝에 여러 막 어려움을 겪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게 오디세이아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뭐라고 해요? 귀향이라고 하죠. 요 두 작품은 꼭 알아두세요. 너희가 나중에 그 눈이 멀기 전에 쓴 거예요? 눈이 멀고 나서 쓴 거예요? 장님이 보통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걸 받아 적어가지고 집필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 나와요. 초록 옷을 입은 사람. 누굴까, 이 사람?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 영어로는 그냥 버질이라고 있죠? 베르길리우스의 유명한 작품은 아이네이스죠. 이 아이네이스는 어느 나라 얘기죠? 로마 건국 이야기죠? 로마 시조 누구?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로마 사람들 무력으로는 그리스를 지배했는데 문화적으로 그리스한테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 잘하는 거 뭐예요? 뭐 베끼는 거 잘한다고, 그쵸?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베껴요. 그대로 만들어요. 로마 사람들이 신화라든지 전통이나 문화 이런 데 있어서는 그리스보다 뒤지니까 그리스 신들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지네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무슨 신화라고 불러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국 이야기도 보니까 로마 건국 초반에 어떤 전설이나 이런 게 너무 빈약해요. 뭐가 없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로마를 통일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베르길리우스를 불러다가 명령을 해요. 그럴듯하게 로마 건국 이야기를 포장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그 명령을 받고
자, 뭔가를 이제 또 베끼고 만들어야겠는데 뭘 참고했어요? 우리 이거를 참고하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아주 역경을 많이 겪었죠. 자, 트로이 전쟁 끝나고 트로이가 졌잖아요. 이때 트로이의 왕족이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천신만고 끝에 자기 아버지랑 아들 데리고 트로이를 탈출해가지고 뭐 트라키아 갔다가 크레타 섬 갔다가 저 카르타고 가가지고 여왕 디도를 만나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건국하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뭘 베낀 거라고요? 오디세이아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물이나 이런 것만 조금 더 추가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각색을 싹 한 거죠. 자,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지금 손가락으로 어디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위치상으로? 나중 거. 낮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거 문학의 최고봉은 누구라는 거예요? 호메로스, 호메로스. 그리고 그 아래 베르길리우스가 있고 베르길리우스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누가 두 손을 모으고 자 이렇게 베르길리우스의 지시를 딱 보고 있죠. 이 사람. 자, 아저씨.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코가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이 사람. 이 무슨 코라고 해요? 저거? 모아이 네. 독수리 코. 네, 멧돼지 코. 이렇게 코 이렇게 휜 사람인데 뭐라고 해요? 메브리코라고 하죠. 자, 메브리코로 유명한 이 사람이 단테라는 사람. 단테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인물이에요. 르네상스면은 호메로스 살던 시기보다 한 2000년은 더 뒤에 얘기거든요. 모아이 그냥 단테의 유명한 저작이 디바인 코미디 신곡이라는 작품이죠. 단테는 성경에는 뭐랑 뭐만 두 개 나와 있죠? 천국과 기호. 지옥. 저거 아니. 요나도 왜 없어? 자,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교황청에서 상상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의 개념을 처음으로 신곡에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단테예요. 연옥 인페르노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단테는 이탈리아 지금 나중에 여행 가보시거나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돼서 단테에 대해서 물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에요? 12년 12년 내내 단테를 배워요.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근본이 단테라고. 단테의 신곡. 예. 자, 그 신곡 아주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선생님도 10번 읽었어요, 겨우. 근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희들 가르치려고 다시 이걸 되새겨서 보고 있는데 이 단테의 신곡, 그 이탈리아의 자부심 단테가 지금 베르길리우스나 호메로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쭈구리가 되어 있죠?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요거 그리스가 아테네 가면 있는 신전이에요.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거 누구를 모신 신전일까요? 옛날 지혜의 여신 아테나죠, 아테나. 아테나 여신을 모셔놓은 신전이에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바쁘게 1.618. 이 비율을 지금도 건축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둥이 있죠? 그리스 건축의 특징은 이 아주 두툼하고 튼튼한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에 이렇게 주름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좀 자세히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뭐 보시면은 이게 약간 볼록해요. 베를린 엔타시스, 그죠? 베을림이라고도 하고. 자, 이 기둥은 이제 열주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열주. 기둥이죠. 그리스어로는 이거를 스토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토아. 파르테논이 무슨 뜻일까요? 어때? 아테나 여신의 특징 하나만 얘기해봐요.
무서워요? 네. 또, 예. 똑똑해. 지혜, 또,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혜로우니까 결혼 안 했죠? 그쵸?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보통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처녀라고 부르죠. 파르테논의 뜻이 뭐라고요? 처녀를 뜻해요, 처녀.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게 그 처녀성이. 네. 지혜와 더불어서. 청녀가 아니라 청녀였구나. 멋있었다. 자,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신들을 다 사람 모양으로 지금 조각을 해놓거나 묘사를 했죠.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고.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신들조차도 인간으로 표현을 해요. 입은 옷 보세요. 지금 얇은 옷을 입어서 아테나 여신의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 있죠. 네. 옷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